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랜만에 각도기님을 뵈러 오니까 혼자 얼마 남지도 않은 머리를 쥐떠들면서 자학을 하고 계시던데 요즘 주식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정확하게는 제가 본대로 시장이 가고 있는데 포지션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그러니까 원래 머리하고 손이 되게 멀잖아요. 네네. 그게 실천이 안 되니까 좀 환장하겠네요. 네. 약간 저랑 비슷한 상황이어서 동질감도 느끼지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 그럼요. 하셔도, 이걸 잘했으면 올해 조금만 더 올리면 이제 올해 연초 작년도 중반 이후 빠졌던 수익률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회복을 하면 되는데 고지가 눈앞이었는데 발이 안 움직이네. 발이 안 움직이네. 아, 체력이 다 되신 건 아닙니까? 이거 매매 체력이라고 투자 체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잘 못한 거니까 체력이 약하다. 네, 인정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돈 맡겨 놓으신 분들 지금 미치고 한장하고 지금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렇게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수익은 납니다. 네. 언제 아니 수익은 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못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경험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엄청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냐면 크게만 안 깨지면 돼요. 크게 깨져서 손절치는 사건만 없으면 계좌는 이렇게 운영을 못했는데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계좌가 어느 순간 이렇게 늘어있네 이렇게 있고 중간에 3, 4년에 큰 거 한 번씩 맞아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네. 빨리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망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안 쓰죠. 요즘에 뭐 사료 주식들 뭐 10배씩 올라가고 근데 뭐 에그플레이션 있을 것 같아 계속 떠들었잖아요. 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포지션에 막혀서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대로 해도 누적적으로 수익이 때가 되면 나고 때가 되면 수익이 복리로 변화되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네. 포지션을 빨리 못 바꿨던 건 기존에 사놨던 주식들이 목표만큼 안 올라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사실은 목표보다 안 오를 때는 요럴 때는 쉽게 까죠. 왜냐하면 대표가 사실 이제 지난 거니까 안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보험 주식은 다 깠죠. 아주 쉽게 깠어요. 한 15% 수익에 깠어. 물론 15%더 올랐어. 팔고 나서. 더 올랐어.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2장에 15%면 나 만족해. 그런데 나머지 주식들은 20% 30%씩 빠졌어. 이런 거 너무 좋잖아. 하고 들어갔는데 저평가된 주식이 확실하고 아직 수익이 못 났는데 그럼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때가 올 때까지. 딴 건 몰라도 때가 돼서 기다려서 수익만 잘 내고 나오면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뭐 3년간 누적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그게 또 한 2, 3년 더 지나면 또 운 좋으면 그게 또 이렇게 돼서 2배도 되고 계좌가 또 이렇게 운 좋으면 한 번 또 그렇게 되면 3배, 4배도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중간에 미친 듯이 잘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네, 가끔씩.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못해요. 보통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만 안 깨지면 계좌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저희하고 일반인들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잘 안 돼서 마이너스가 나면 이제 답답하고 황당하고 조급해지고 더 급하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얼굴 색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너무 억울한 거야. 지금 2주간 좀 많이 놓쳤어. 그러니까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도 하고 방송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나는 안 갖고 있거나.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못 갖고 있고 조금밖에 편입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에 밀려서 이거 팔고 사야지 하는데 못 팔고 이렇게 이제 좀 초보적인 것 같은 실수를 저희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해도 크게만 안 깨지면 계좌 수익 나는 건 어렵지 않다. 네. 각도기님께서 계속 크게만 안 깨지면니까 손해가 많은 줄 아시는데 코스피 대비는 지금 아직 성적이 올해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녹화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4%대 손실이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연초 대비 2%대. 뭐 4월은 플러스죠 당연히. 네, 4월은 워낙 장이 지금 좋아요 사실. 근데 그 좋은 걸 다 흡입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뭐 각도기님뿐만 아니라 저를 네. 포함해서 대부분 다 네. 아휴 저 지금 사료 저거 지금 주식을 못 사면 사료라도 집에 갖다 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뭐 비료를 앞마당에 좀 쌓아 놓을까 베란다에 아파트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막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을까요? 그런 아니요. 이제 끝난 거죠. 이 정도에 가면은 가격이 예를 들어 갑자기 10배가 오르는 게 본질 가치의 증가인가요? HMM처럼 10배가 오르는 거는 가능해요. 긴 기간을 통해서 실적이 계속 업데이트 올라가고 하니까 그건 가능. 여전히 싸잖아요. 주가가 10배 올랐으면 싸잖아요. 네. 이거는 실적에 밀어붙인 거고 이거는 테마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수급에 붙은 거죠. 올해 아마 이런 것들을 자주 목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은 대세상승장이었으니까 대형주 사거나 그 업종적으로 좋은 애들 사거나 이러면 갖는 장이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삐걱삐걱하면서 미국의 성장주들이 좋으니까 메타버스 뭐 이런 게 새로 뜨면서 메타버스, NFT 게임 뭐 이런 것들이 갔잖아요. 엔터 이런 것들이 갔는데 자 지금부터는 뭐가 갈지가 답이 안 나와요.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장담이 누구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당연히 뭐 이 상황에서도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놈들은 알아서 조금씩 갈 거고 잘 가더라도 2020년처럼 세게 못 갑니다. 그거는 이제 약세장과 강세장의 구별이 네. 그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실적이었으면 2020년에 2배 가고 2배 반 가고 3배 가는데 여기서는 30% 50%밖에 못 갈 수 있어요. 걔는 도대체 언제 가나요? 그게 간 거예요. 그게 다 간 거예요? 예, 약세장이니까. 그러면 예. 시기를 잘못 만난 거네요? 네, 시기를 잘못 만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적적으로 그다음 기업이란 게 한때 반짝 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놓은 이익을 가지고 그다음 또 투자를 잘하면 또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거 되면 계속 잘하면 나중에 또 반영은 받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없을 때는 투기적인 매매에 돈이 남아 있어요. 네. 시장에. 이거 뭐 환장하겠네. 이런 돈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 쑥 들어갔다 저기 쑥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료주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작았기 때문에 다들 훨씬 더 크게 튄 거죠. 이런 일들을 아마 많이 보게 되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바이오 튀겠는 걸 하고 이제 멍한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바이오 튀겠는 걸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바이오에서도 해먹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히 이런 시세 추정적인 세력들이 남아 있어서 시세를 건드리는 일들을 작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 보고 세게 붙은 거 보고 잘못 들어가면 계속 여러 번 깨질 거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나요? 그래 사료 중에 10배 오른 게 있으니까 보고 그 중에 들어오는 사료들 거. 중에 제일 주도주인 테마 중에 제일 주도주인 네. 걔는 보통 한 10배는 가더라. 네. 한 2배쯤 올랐을 때 얘가 주도주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 들어가서 한두 배만 먹고 나오면 네. 아주 스마트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실력이죠. 그거 아무나 되겠습니까? 그거 많이 훈련된 사람들 많은 거지. 네네. 2배 오는 거를 뛰어드는 것도 능력이고, 네 분석을 전혀 안 하진 않을 거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공간은 남아 있다. 뭐 이러면서 그것도 재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깍두기님과의 영상을 보면서 두 분 뭐 이렇게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쪽집게? 쪽집게님 네, 죄송합니다. 네. 쪽집게님과 두 분 싸웠나? 음. 의견이 왜 저렇게 다르지? 네. 방송하기 전에 조금 조율해서 나와서 네. 나 이런 얘기 할 건데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해야지. 찾아봤어. 아니 그럼 비철 금속은 뭐 거래가 많이 돼? 그 GDP에서 뭐 5% 미만인 뭐 네. 곡물이 오른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어 라고 하니까 각도기님 표정이 싹 바뀌시고 제 주식도 못하는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야 이걸 좋게 보는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오 뭐지? 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다르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쪽집게님은 네. 왜 저 부분을 크게 비중을 안 두시고 계실까? 혹시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의견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시나 싶어갖고 네. 일단 서로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치네요. 네, 굉장히 친해서 말을 막 할 수 있는 사이예요. 말을 막 할 수 있는 사이고 오히려 이제 후배들은 조심조심해서 얘기를 하고 나이 차이도 많지 않고 그리고 서로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쪽도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틀렸다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굉장히 억울해하죠. 나는 각도기 틀린 걸 지적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듣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쪽이 말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공격할 거리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하고 네 우리 쪽집게가 혹시 옆에서 그 쪽집게님이 너무 이렇게 읽어주신 게 늦어갖고 거기서 이제 화가 나갖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답답하죠. 답답한데 답답은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화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준비하고 코멘트를 우리 옆에서 쪽지기가 달고 쪽집게님이 그러면 거기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네. 나는 절대로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이게 곡물 가격이 오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네. 그게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네. 생각을 각도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 GDP 비중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을 거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가격에 문제가 생겼다고 폭동이 나거나 이러진 않을 건데 여러 나라에서 폭동이 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 나라에 폭동이 날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코어 CPI 뽑을 때 음식료하고 에너지 빼잖아요.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네네. 결국은 음식료 가격이 오르면 CPI는 안 건드릴 수 없다고 봐요. 그럼 결국은 반영은 될 거다. 데이터를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못해요. 이 금리 2.5%면 충분히 높아서 더 이상 못 올려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반기 데이터가 어떻게 바뀔지 이제 모르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얘기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가 3.5% 얘기를 했는데 이 형 헛소리 하고 있어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만약입니다. 네. 진짜 연말 기준으로 미국 금리가 앞에 3자를 단다면 네. 우리는 주식 시장을 떠나 있는 게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조금씩 현금을 올려놓고 그러면 어떡하냐. 나 지금 본전도 못 했는데 지금 주식 팔면 어떡하냐 하는데 이제 팔 수 있는 것만 조금씩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되게 좋은 종목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서 현금 좀 늘리시고 만약에 그런 정도로 가서 주식 시장이 빠지게 되면 또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도 보면 금리가 올랐다고 무조건 주식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틈을 구하는 영역이 조금 생길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 틈을 다 비집고는 할 수 없어서 대원칙으로는 역시나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현금 보유 비중도 비례적으로 조금 올리는 거는 분명히 맞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완전히 몰락하진 않을 것이고 채권 시장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근데 전체 유동성에서 채권 투자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금리 올라가니까 부동산도 미국 기준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게 돈은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틈을 비집고 살아있는 몇몇 기업들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보면은 저평가 주식들이 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각도기님은 이제 내년에 올해는 뭐 미국 경기가 크게 나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내년쯤에 미국 경기는 어떨 거라고 이게 왜 긴 얘기를 여쭤보냐 하면 결국 뭐 올해는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뭐 내년까지도 괜찮다 그러면 뭐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제임스 블러드의 그 점도표하고 말과의 격차를 보면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일단 인플레이 기대 심리 죽여놓고 그다음 경기가 하강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금리를 내리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점도표가 2.5 언더예요. 2.0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히 그분이 그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낮아요. 그러면 지금 3.5인데 그거하고 격차 있다라는 건 일단 지금 그분의 말은 인플레이션 잡아놓고 운신의 폭을 만들어 놓고 진짜 경기가 안 좋으면 그때 금리 내려가지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김영익 교수님을 최근에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국 경기가 뭐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으니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3%까지 못 올라갈 거고 거기에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경기가 나빠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미국 경기가 한 3% 정도 연말쯤이 되면 그때는 채권 투자를 정말로 해봐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생각도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디 가서 채권 투자? 한국의 알채권들도 있어요. 회사채들. 그 금액이 크지 않나요? 아니요. 알채권들은 뭐 그렇게 크지 않게도 거래가 됩니다. 이제 대규모로 하기는 오히려 알채권은 못 하고요. 알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장내 채권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내 채권 시장에 채권을 직접 살 수 있어요. 그 HTS에서 주식 사듯이 사실 수 있습니다. 회사채 말고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보통? 회사채 투자하시어 안전한 회사채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이 많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삼성전자 회사채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뭐
건설회사에서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건설회사도 뭐 내용이 괜찮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채권들을 매입을 하시는 거는 금리가 높아지면 네. 뭐 예를 들어 금리가 건설회사 5.5% 뭐 6% 이런 거는 못 할 이유가 없죠. 네. 예, 그런 거는 할 수 있겠고 그게 이제 연말쯤에는 확실히 그쪽으로 일부 시장은 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서 채권 쪽으로 돈이 빠지면 주식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주식은 도대체 언제 되는가요? 지금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이 안 좋아도 네. 채권 시장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채권 시장이 좋으면 네. 주식에 있던 돈들의 일부가 채권으로 가고 주식은 부동산 팔아도 잘 안 들어오고 네. 도대체 언제 들어올까요? 그러니까는 그 2020년처럼 대세 상승해서 이 주식 저 주식 다 오르는 장은 당분간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모르죠. 이제 금리에서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어. 채권도 당장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주식 여기저기 기관 애들이 이제 주식 투자해야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채권 연락 깨져서 연락 깨진 건 다 기관이에요. 채권 연락 깨진 건 개인들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깨질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IS 계좌에 뭐 어느 정도의 네.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뭐 펀드 형태지만 네. 사야 되니까 그거 마이너스 났죠. 그거 마이너스 좀 더 크게 마이너스 난 거는 보험이고. 예. 보험은 지금 너덜너덜해졌을 거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거고요. 예. 그 저기 변액이라든가 주식 연동형을 네. 했던 보험들은 지금 많이 빠졌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관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깨져 먹은 거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당하고 나면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생각이라는 건 채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만약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좀 좋아질 수는 있겠고 그런데 이제 지난 3월부터 한국 시장의 확실한 변화가 뭐냐면 2월까지는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3월부터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월부터 마음이 되게 많이 풀렸고 좋을 거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딱딱 안 맞으니까 지금 열받은 거고요. 시장은 확실히 3월부터는 잘 되는 놈들은 잘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놈으로 딱 구분돼서 이제 흘러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선수의 영역에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실력이 확실히 네. 올해가 아마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고객 자금들의 규모를 어느 정도 이상 끌고 가는 사람들은 시장이 하락하면 그거는 안 돼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작년도 6월달 이후로 한국 시장이 한 20% 빠졌거든요. 네. 여기서 플러스 난다? 포지션을 안 갖고 있었거나 포지션을 0 따로 갖고 있었던 거라. 그 하락에 베팅을 했거나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아니면 완전히 피해 있었거나 그럼 아니면 진짜 신기한 기술로 때에 따라서 게임 잡았다가 NFT 잡았다 메타버스 잡았다 그냥 이렇게 트레이딩 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 사이즈가 클수록 그렇게 트레이딩하기 좀 힘듭니다. 삼성전자 갖고 트레이딩하는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 5점 미만의 정보를 가지고 대형 기관들이나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트레이딩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작년 6월 달부터 한 20% 시장 빠지는 동안에서는 그건 조금 못 쓰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3월 달 이후는 뭐냐면 오르락내리락 제자리거든요. 네, 계속 제자리. 예, 제자리에서는 이제 제자리 뛰기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보험, 그다음에 증권회사 이렇게 주식들 중에도 선별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그 증권회사 안에서도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증권회사들이 있다. 네. 그 회사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조심해라라는 의견이 많던데 그거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이런 걸로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증권회사는 쌉니다.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깨져도 아주 그 회사 규모는 작은데 채권을 세게 하는 몇몇 회사들 빼고는 네네. 지금 쌉니다. 증권회사는 정말 싸고요. 증권회사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크게 안 깨질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죠. 너무 작은 증권회사 말고 그냥 큰 증권회사 네. 뭐 중형 증권회사 상관없이 네. 다 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의 대부분 싸죠. 작년에 많이 오른 거 빼고는 지금 굉장히 싸죠. 네, 굉장히 쌉니다. 근데 뭐 거래 대금도 줄었다고는 해도 20조 내외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과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증권회사들이 망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증권회사 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IMF 때 이후에는 제가 들어본 네. 생기긴 생기죠. 뭐 네. 포스 증권, 무슨 증권. 절대 강자가 없는 시장이기도 해요. 이 절대 강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선두가 없는 거이기도 해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한국의 금융에 갈 길이 상당히 많고 맨
맨 똑딱이나 하다가 고객 자산을 제대로 키워주질 못해서 결국 가치 성장 못했다. 요즘은 ETF 많이 만들잖아요. 네. 뭐 코덱스, 네네. 뭐 그다음에 타이거, 뭐 그 두 회사가 가장 크니까 네. 그 회사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용이나 이런 물론 수수료가 일반 펀드보다는 싸지만 진짜 종류를 검색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쉽잖아요. 고객한테 다 떠미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그래 해라. 나 이런 거 많이 만들어놨어. 니들이 알아서 매매하고 약간의 수수료만 받을게. 펀드보다 좀 낫잖아. 너 책임이야. 나는 오늘 책임 없어. 이게 지금 한국의 기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액티브 ETF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액티브는. 근데 우리나라도 액티브 시작되는데 많이 안 할 겁니다. 저 자신하건데 네. 다 자신 없어요. 네, 자신 없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못할 거고 또 하나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뭐 주린이나 일반인들 분들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내 마음이 투자를 잘하는 마음이냐 못하는 마음이냐 구분하셔야 되고요. 고점 들어갔다 저점 나오시면 안 돼요. 마젤란 펀드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나마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은 커뮤니티가 일종의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대담도 듣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 관리도 돼가지고 이제 견딜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돼서 그렇게 되지만 보통 나들 좋다는데 소문 듣고 들어갔다가 네네. 그리고 또 은행원들이라든가 증권사 직원들이 수익률 좋을 때 권해요. 수익률 좋을 때 권해야 권하기 편하고 가입하기 편하거든. 가입되는 걸 권하지 가입 안 되는 걸 권하겠습니까? 그죠? 가입 안 되는 걸 권할 때는 고객하고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 좋은 것들을 잘 소개해 주었다는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거의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젤란 펀드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가입자들은 큰 수익을 못 제대로 못 냈다. 뭐냐면 고점에 들어가 이게 이렇게 가면 좋죠. 이렇게 가면 다 가입하죠.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니까 고점에서 샀다 저점에서 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은 그거는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투자 안 하고 남의 투자를 할 거면 이 지금 내가 들어오는 시장이 좋은 시점인가 나쁜 시점인가 그리고 또 나쁜 시점에 들어왔는데 수익을 못 내. 좋은 시점에 왔는데 그건 잘 못한 거고요. 네네. 좋은 시점에 왔는데 덜 깨졌어. 그건 조금 상대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잘 계산하셔야 돼요. 뭐 피터 린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운영을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그만뒀잖아요. 네, 아니, 네. 빨리 그만뒀다기보다 어느 정도 정점에 있을 때 그만두고 빨리 나가고, 그만둔 거죠. 예. 40대 그만뒀으니. 그리고 책을 이제 쓰고 이래서 전설로 이제 남아져 있는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본인이 운영을 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워낙 커져갖고 네. 그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네. 이제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각도기님은 네.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네. 이게 운영하기가 힘들겠다 개인의 영역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조 단위부터는 완전 힘들고요. 예. 혼자 운영 못할 거고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은 5천억 언더라고 봐요. 그 이상은 되게 힘들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섬세하게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연주 박아놓는 거예요. 돈이 이만큼 들었으니 이 정도는 그냥 인덱스로 그냥 꽂고 간다. 뭐 삼성전자 사놓고 일단 절반은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수익률 제대로 내기 힘들죠. 선별해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종목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종목이 뭐 50종목, 100종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천억쯤 되면 그거 제대로 운영하려면 종목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근데 또 종목 그게 또 서로인데 종목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개인 간에 다 어느 정도 비슷한 비중으로 계속해서 네. 사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삼성전자를 50% 사주고 누구한테는 삼성전자가 안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하면 계좌 안에서도 그것도 그렇고 실적 발표할 때 다 전화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는 너무 거예요. 많고. 제가 해보니까 15개가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직업이니까 한 20개, 30개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100개 넘어가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아마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표현하지 돈을 안 받는 거, 돈을 안 받는 거는 어느 때가 되면은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올 땐 보통 안 좋을 때예요. 그때는 돈을 잘 안 받고 돈이 안 들어올 때는 돈을 열어놓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은 어떨까 아니면 그걸 준하는 그 방식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옆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이렇게 하면 와 저것도 진짜 관리하는 게 장난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보습학원을 하는 사람을 아는데 네. 학생들 상대하는 건 별일이 아니래요. 뭐 이렇게 수업 진도 나가고 엄마들 상대하는 그렇지. 게 그러겠네요. 싹 죽인답니다. 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내가 애들을 가르치려고 학원을 하는 거지 엄마한테 애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걸로 일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던데 이게 너무 많아지거나 규모가 너무 커지면 내가 이게 주식 운영을 해서 돈을 불리는 건지 네. 내가 어떻게 돈을 불리고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가 그래서 헷갈릴 정도일 것 같아요. 저희는 이메일을 많이 하는데 회사 이메일이 수신거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팸 메일로? 그게 이제 광고라고 가거든요. 회사에서 예, 메일을 예. 보내면 회사에서 메일을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따로 보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회사에서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면 광고라고 붙으면 그게 자동으로 스팸으로 들어가요. 네. 그럼 이제 안 보는 거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계속 메일은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후반부터. 왜 나는 메일이 안 오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 휴지통에 들어가셔서 휴지통에 들어가셔서 네. 스팸 메일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경제신문을 보다가 뭐 이제 퇴직연금 운영에 관해서 이거 항상 요맘때쯤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데 뭐 DB형, DC형 이렇게 네. 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최소 30% 정도는 네. 안전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현금이든 채권이든 채권이 요즘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그냥 DB형이라 그래서 회사에 회사가 맡겨놓고 알아서, 뭐 네. 수수료 이렇게 맡겨놓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DB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평균 수익률이 1점 뭐 수수료 때문에 네. 1.45 뭐 이 정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예금에 맡겨놓는 거랑 네. 똑같죠. 네. 네. 오히려 뭐 예금 좀 센 거에다가 맡겨놓으면 2% 정도를 좀 받는 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법인들은 버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깨지면 그 직원은 해당 직원은 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를 감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든 1.5%든 예금 조금 많이 주는 거 담아놓고 아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건데 그것도 혼돈의 시기에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 시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들은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난 주식 못해 그냥 맡겨놓을 거야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퇴직연금을 내가 운영하는 형태로 네. 이렇게 넘어오는 게 각도님 근데 맞다고 이제 보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데요. 운영을 못 하시는 분은 그냥 그게 나을 수도 있어. 깨지니까. 깨지니까. 근데 제일 위험하신 분이 난 잘할 수 있어. 예. 라고 하신 분이 깨질 확률이 제일 높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많이 벌 생각을 다 버리시고요. 그래 나 배당 투자만 할게. 배당 높은 것만 ETF 배당 높은 것만 할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면 그나마 그 DB형 쪽에 하는 그 예금 방식보다는 조금 나을 거고 그렇다면 뭐 반대로 이제 채권형이 수익률이 뭐 국채금리가 뭐 3년물 국채금리가 5%뭐 이렇게 되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채권형을 많이 실릴 거고 뭐 그런 정도만 고민을 하셔가지고 금리 기준점으로 해서 금리가 만족할 수익을 내주면 금리 쪽으로 아니면 배당 주식 근처로 뭐 이런 정도만 일단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그거 나 돈 좀 벌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퇴직연금도 좀 깨질 수가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 퇴직연금을 운영을 하시면서 네. 개인한테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실 때랑은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생각을 하시고 그 포트폴리오를 짜시나요? 목표 수익률은 사실 크게 안 갔고요. 한 5에서 10%만 가지면 된다 했는데 작년 재작년은 상황이 좋았죠. 네. 상황이 좋아서 그 아마 두 자릿수 뭐 이런 식으로 합산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이 났는데 근데 그렇게 안 깨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두 자리가 나와요. 가끔씩. 근데 그냥 한 해만 두 자리가 나온 퇴직연금이 네네. 그러면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그 아마 퇴직연금 해서 어차피 못 찾으니까 네. 그거 보시면 복리가 이걸 복리라고 하는구나 경험하시게 될 건데 안 깨져야 복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을 꼭 좀 채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제 꿈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공모 펀드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내 신경 쓰지 마. 묻지마 펀드. 이름도 정해놨어. 묻지마 펀드. 퇴직연금 묻지마 펀드. 그게 되려면 놀아라 펀드 뭐 제가 이런 거. 대통령이 돼서 관련 벽규를 다 바꿔드려야 가능할 거. 아 대통령 국회 이거 힘든데 제가 여당 집권당이 돼갖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아유. 이게 굉장히 힘든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 저는 꿈꾼 건 반드시 했습니다. 할 대통령이 겁니다. 되겠다는 꿈은 없어요. 그런 건 정치적으로 없죠. 없고, 네, 정치적으로는 없고, 저는 그거예요. 이제 해보니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사세요. Enjoy your life. 이거는 우리가 책임질게. 1년 반 못했는데 좀 참으세요. 미안. 좀 참으면 내가 분명히 다시 보답을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마 더 나을 걸. 우리보다 낫게 잘하시는 분은 전업투자로 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편하게 인생을 사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퇴직 이후의 삶이 보장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펀드보다 더 급하다고 느껴지는 게 퇴직 펀드 관련해서 좀 이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5년 10년 운용 잘하면 소문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퇴직연금 우리가 알아서 잘 운용해 줄 테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괜히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말 제 속마음은 그래요. 아니 자기 인생 살아요. 저 같으면 제가 운용을 안 했으면 맨날 주말마다 자전거 타러 다니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포도주 한잔 마시고 놀고 수다 떨고 그다음 내일 열심히 하고 이면 좋죠. 제가 꿈꾸는 삶이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금융 쪽에서 잘 풀어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에 조만간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거냐면 그동안 증권회사들은 브로커리지에 집중했단 말이죠. 어떤 것이든 브로커리지. 펀드를 팔아도 수수료, 주식을 해도 수수료, 해외 주식을 해도 수수료, 뭐를 해도 수수료. 왜? 하우스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안 다치고. 나는 안 다치고. 안 다치고 그냥 계속 이 베이스만 넓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름 걸고 나는 운용 명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운영 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이런 사람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블랙록이라든가 블랙스톤이라든가 무슨 피델리티라든가 이런 데가 규모가 꽤 크잖아요. 네. 근데 그게들이 퇴직연금 커지면서 커졌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때가 왔어요. 그래서 운영 잘하는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문화죠. 내가 예를 들면 나한테 1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내가 200이라는 돈으로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너가 200이라는 돈을 벌었으니 그 중에 수수료 말고 일부분의 수익을 쉐어를 하자. 이런 문화, 이런 문화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미 생기기 시작했고 아마 점차 더 퍼질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공모 펀드에서도 성과 수수료를 주는 개념이 생긴다고 해요. 향후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모 펀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존 주체들 외에는 지금 추가로 등록이 되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인가인지 등록인지를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줬다가 사고를 하도 쳐가지고 사모펀드가 공모펀드 되면서 막 사고를 하도 쳐가지고 잘 안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칠 때 치더라도 뛰놀 수 있는 그 운동장은 좀 개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애들은 미국에서처럼 좀 스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고객 자산들 편하게 그 고객들이 맡길 수 있는 곳도 좀 생기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맨날 그렇잖아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하고 저는 개인들도 예를 들어 벤처 투자도 해보고 싶고 뭐 무슨 그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을 텐데 그런 길이 너무 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궁금하시면 증권회사 가고 일단 지르면 됩니다. 나 뭐 벤처 캐피탈 투자해보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종이만 받아서 집에 가시면 돼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면 오시는 이유는 금액이 커서 금액이 커서 그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은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IT 버블 때 결국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살아남았던 회사가 네이버 카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부작용이 없이만 뭘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뛰어놀고 네. 일단 달려 네. 달리고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네. 멀리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멀리 한번 가보는 네. 그런 시장으로 조금 이렇게 열어주는 특히 네. 금융 쪽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비관론자인 본인은 비관론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 비관론자인 김영욱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전병소 소장님도 그렇고 또 다른 이게 전문가들도 결국 우리나라는 금융으로서 네. 금융으로서 부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자기의 포지션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융으로 키우려면 금융 경험 전문가들이 많아져야 돼요. 전문가는 실패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네. 장인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피카소가 그런 그림 하나 작품 만들 때 처음부터 그 입체화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림의 일도 모르는데 네. 피카소가 옛날에 그렸다는 그림 있죠. 네. 어릴 때 네.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네, 정말 잘 그렸죠. 예, 정말 잘 그렸죠. 만년에 그린 그림은 왜 이 모양이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발전해서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습작이 정말 수천 수만 건일 거예요. 수만 건일지 모르겠지만 수천 건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에서 뛰어놀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치고받고 해봐야 전문가가 나오는데 되게 안타깝죠. 한국은 그런 토양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이 손해나면 어떻게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나한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실력으로서 손해가 난 부분은 그건 투자한 사람의 잘못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런 전문적인 금융을 잘 모른다 그래서 복잡한 용어로 네. 어려운 설명으로 해갖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고 그래서 그걸 약간 사기다 네. 당했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그거 이외에는 네. 하지마가 아니고 그래 해봐 해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자 지는 거야 네, 라고 네. 하는 문화가 분명히 필요할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손실 과정들을 잘 넘길 수 있으시면 그냥 워낙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말도 안 되는 게 팔려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 일반적인 공모펀드 기준으로는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내가 가입한 이후 빠졌어요. 예를 들어 5년 동안 꾸준히 잘했고 그 운영자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상황이 안 맞아서 잘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통은 회복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럴 때는 오히려 돈을 조금 더 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한번 훈련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펀드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내가 넣는 펀드나 이런 부분들도 운용자들이 자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렇지. 정도는 분명히 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요즘 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몇몇 그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방송 컨텐츠를 올려놓은 이제 조회수라 그러죠. 네. 그거는 옛날보다 많이 이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급속히 떨어졌죠. 네. 그 이유는 그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주식시장이 잘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네. 다 주식시장 거래량하고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큰 네. 채널도 아니고 작은 채널인 각도기 네. 정치 각도기 TV가 살아남을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있으신가요? 당연히 살아남죠. 우리는 실력이 있으니까. 아, 네. 우리는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무슨 자신감이지? 아니, 우리는 방송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운용자고요. 우리 딱 보이거든. 쟤네 주식을 할 줄 아네? 모르네? 물론 여러 사람, 그거 똑같아요. 증권회사가 수수료 뛰게 하는 거나 방송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막 듣는 거나 결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량을 네. 쏟아부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굉장히 좋은 의견도 있고 막 섞여 있겠죠.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막 되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운용을 알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알고 어떻게 하면 금융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구독자들은 살아남을 거거든요. 우리의 가이드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최소한 덜 다치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럼 결국은 이게 코어가 되죠. 예. 그리고 한 3년 5년 같이 해보니까 결국 그 방식이 맞네 이러면서 인정하실 거고 그러니까 돈을 버네 하시면 그분들은 저희들 계속 관계가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외형을 크게 성장시키거나 그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가지고 계시진 않으시고. 그 일단 자산 관리 쪽으로는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부동산을 우리 건설장 브릿지를 통해서
부동산도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뭔가 시그널을 드려야 되잖아요. 올라도 시그널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아, 제가 왜 부동산을 하면 이분이 이 각도기님께서 양평에 집을 사실 때 저는 뭐요? 수도권, 저 서울은 네. 아닙니다. 수도권에 집을 샀으니까 네. 제가 부동산을 아 그럼요. 결과예요, 결과. 다 필요 없어. 숫자로 얘기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잘한 사람이 이긴 거니까. 그냥 저는 이제 부동산은 뭐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 툴을 다룰 수 있죠. 나는 뭐 자연이 좋아서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실패한 건 맞으니까 뭐 그거는 제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저희도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BTS 군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워낙 논란이 많아서 네. 좀 하이브리드로 좀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네. 3명씩 2명씩 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잠깐 갔다가 나왔다 갔다 나왔다 갔다 나왔다. 그래도 뭐 병행. 음반은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법.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갔다 나왔다를 좀 반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이브리드. 아니 왜냐하면 그 친구들 들어가도 연애 활동만 해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군장병 위로 뭐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까운 분이 네, 이제 아이돌을 하는 네. 입장으로서 이 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친구 가야죠. 군대 가야죠. 그건 쉬운 문제인데 군대 가야죠 뭐. 2, 3년 간다고 뭐.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면제자입니다. 오늘 각도기님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개인적인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나만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박스장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내 계좌만 안 오르고 내 계좌만 아직도 파란색에서 점점 더 밑으로 깊은 파란색으로 이제 변하시는 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내가 가진 기업들이 어떤지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반도체는 제 운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탑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한국을 파니까 그걸 파는 거예요. 근데 실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 무너질 건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운이 없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생겨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 배당 다시 잘 해주고 이러면 때가 되면 다시 좀 오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매력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완성차 업체. 완성차 업체들. 근데 이제 하나의 그 건너야 될 산이 있어요. 뭐 항상 그렇죠. 모든 게 다 평탄하면 좋은데 지금 엔화 가치가 너무 약세여서 일본 업체들하고 이거 일단 풀었을 때는 모두가 다 잘 팔을 거고 어느 정도 팔리고 나서는 일본 업체와 경쟁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과제가 있긴 합니다만 되게 좋아 보여요. 이 정도 가격이면 네네. 이제는 그리고 뭐 조선 좋아 보이고 컨솔도 뭐 크게 다칠 거 없어 보이고 다칠 거 없어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다치지 않을 거면 상관없고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거 안 오를 것뿐만 아니라 너무 비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도기님이 보시기에 다칠 것만 해서 2차 전지 빼놓고 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좋았던 게 다칠 뭐 만하죠. 게임 이런 네, 부분. 네. 게임, 엔터, 뭐 NFT, 메타버스 이런 쪽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간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좋은 얘기 해주신 각도기님께 감사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